2019년 1월 인도 오디사주에 위치한 순데르가르.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둔 수단 문단은 밤늦게 퇴근했는데요. 그런데 자고 있어야 할 아내와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 안타깝게도 마을 우물 안에서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우물 안에서 누가 빠뜨렸네. 아니 누가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사냐. 이 일가족이 끔찍한 참변을 당한 이유. 저 여자는 마녀다. 마녀가 저주를 내린 거다. 이것도 뭐야, 이게. 정말 어이없게도 자칭 마녀 퇴치사라고 주장하는 이웃 주민 부두함과 마을 사람들은요. 사망한 수담의 아내 만그리와 자녀들이 마녀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일명 마녀 사냥을 벌인 거였습니다. 아니 드러나 봅시다. 마녀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자, 수담의 가족들이 사는 마을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아프면 의사가 아니라 마을 내 주술사에게 찾아갈 정도로 원시 신앙을 맹신하는 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고 병이 도무지 낫질 않자 아무 근거도 없이 순그리와 자녀들이 마녀이며 순그리가 마을을 저주해 아이들이 아픈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2018년에 사망한 수담의 딸 역시 순그리의 저주 연습 때문에 희생된 거라고 주장. 그래서 잘못된 광기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순그리와 아이들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우물에 유기했던 겁니다. 아, 근데 그런 말만 듣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가? 뭐 이해가 안 가네. 이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자, 그런데 사실 오디사주 지역의 마녀 사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13년에 오디사주 마녀 사냥 금지법까지 제정했지만요. 2016년부터 약 3년간 오디사주에서만 최소 230명이 마녀란 누명을 쓰고 잔인하게 살해됐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녀란 없습니다. 다만 광기에 사로잡혀 죄 없는 희생자를 만든 악마만 있을 뿐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마트제 베나 씨. 그녀는 지난해 3월 매일같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사이버 테러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받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020년 3월? 굉장히 최근 일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했길래 살해 협박까지 받은 건가요? 베나 씨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건 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She is an armed diplomatic security officer from Woodbridge, Virginia. She was in Wuhan. She was in this bicycle race on October 20th 뭐야, 이거? when she contracted the virus in Wuhan. And we'll go to. 최초 감염자는 알려지지 않은데 저 사람 무슨 거로 지금 내가 짧게 본 걸로는 그냥 쥐 생각인 것 같은데? 저 사람 뭔데요? 베나 씨는 코로나19 감염은커녕 유사 증상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음모론 전문 크리에이터 조지 웹은요. 코로나19는 미국이 발명한 생화학 무기이며 버지니아 미군 기지 포트 벨보어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인 베나 씨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열린 군인 체육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최초 전파자가 베나 씨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지 웹의 영상은요, 약 3천만 뷰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퍼져나갔고요.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 누리꾼들은 말도 안 되는 이 가짜 뉴스를 자막까지 입혀가며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우한에 코로나19를 가져온 곳은 미군일지도 모른다. 미국 정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자올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까지 나서자 베나 씨가 코로나19 최초 전파자라는 어이없는 누명은 점점 더 확산됐습니다. 너튜브 측에서 뒤늦게 문제 영상을 삭제했지만요. 이미 가짜 뉴스는 진실로 둔갑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상황. 그게 문제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그녀의 집 주소, 또 가족들의 신상 정보까지 누출됐고요. 누명의 희생양이 된 베나 씨는 언론을 통해 매일 악몽을 꾸는 것 같다. 괴롭힘을 중단해달라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딸을 살해한 비정한 아빠. 2014년 미국 펜실베니아. 당시 한국인 이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상 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수감 생활 25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보냈다던 이 씨의 사연은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1989년 7월 29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교회 수양관에서 화재가 발생. 안타깝게도 현장에 있던 이모 양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있는 다름 아닌 이 양의 아버지인 이 씨였습니다. 이 검찰은 화재 현장에 있던 이 씨의 옷에서 발화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 그리고 이 씨가 본인이 딸을 죽인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당시 이 씨 측 변호사는 딸이 자살하려고 방화를 저지른 겁니다. 피고는 결코 딸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씨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이 씨는 살인 및 방화 혐의로 1990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요. 그런데 이 씨가 수감된 지 25년 만에 친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벗고 석방됐던 겁니다. 아니 딸이 사망한 것도 이걸 이거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해? 25년이란 수감 생활 동안 이 씨는 억울하게도 친딸을 살해한 아빠라는 혹독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고요. 안타깝게도 가족들과도 사이가 멀어지지. 가정은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어머, 지옥과도 같았던 억울한 수감 생활. 이 씨는 수감 생활 동안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과 항소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한 줄기 빛. 이 씨의 억울한 사연이 뒤늦게 한인 사회에 알려졌고요. 이 씨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한 구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재 감식 전문가인 존 렌티니 박사는 검찰의 증거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 그 결과 이 씨의 바지에 묻은 것은 발화 물질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2012년 법원에서 증거로 공식 채택된 겁니다. 이뿐이 아니라요. 자백을 들었다는 이웃의 증언 역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해? 사건 당시 이 씨는 화마 속에서 딸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난 건물로 다시 들어갔지만 안타깝게도 딸을 구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망연자실한 이 씨는요. 아이고 내가 내 딸을 죽인 놈이지. 다 내 죄지. 딸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을 치며 자책했는데요. 이 자책을 자백이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저 세월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이 씨는 친딸 살해 누명을 쓰고 수감 생활을 한 지 무려 25년 만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선의가 이것으로 돌아오는 순간 2018년 11월 중국 하이난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 중이던 최 씨 부부는 도로에서 화물차를 피하려다 쓰러진 90대 노인 왕 씨를 발견. 그들은 급하게 오토바이에서 내려 왕 씨를 부축했고요. 즉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바로 연락이 닿지 않자 치료비까지 내주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오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네. 그런데 두 분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얼마 후 누군가 최 씨 부부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야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이게? 좋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표창장 줘야지. 근데 이게 누명 특집이니까 누구를 의심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왕 씨는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급작스럽게 사망. 자, 그런데 이를 두고 유가족들은 최 씨 부부 때문에 왕 씨가 사망했다며 이들을 살인 혐의로 고소, 배상금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진행한 겁니다.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유가족의 주장을 살펴보면요.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 쳐놓고 구한 척 쇼한 거 아니야? 자, 유가족들이 도로교통사고 증명서를 살펴본 결과 사고 당시 최 씨 부부가 무면허로 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유가족들은 과속 주행을 하던 최 씨 부부가 노인 왕 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건데요.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그러나 유가족은 또 다른 이유를 대며 항소를 제기합니다. 치료비를 내줬다는 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다 그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나쁘다 이거는. 자, 사고 당시 최 씨 부부가 선의로 치료비를 내준 것을 두고 유가족들은 감사 인사는커녕 그들이 사고 사실 감추기 위해 치료비를 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나쁘다. 아니 일단은 가족이 연락이 안 되죠. 상황은 급박하죠. 그러니까 치료비까지 일단 내준 거 아닙니까? 이거 갚아야지. 고맙다고 해야죠. 평생 어떻게 살아온 거야 그 사람은. 뭐 캥기는 게 있다니 뭔 소리 하는 거요. 자, 그리고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 결과 재판부는 유가족의 주장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며
사실상 배상금을 노린 것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하며 최 씨 부부는 약 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유가족들에게 정의로운 시민들이 자신들이 행한 선의를 후회하도록 만드는 짓은 해선 안 됩니다. 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푼 50년의 누명.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45년 7월의 어느 날, 원자폭탄의 원료를 옮기라는 미 해군의 비밀 지령을 받게 된 미 해군 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호. 그런데 무사히 임무를 완수한 인디애나폴리스호는 1945년 7월 30일 필리핀으로 향하던 중 일본 잠수함 어뢰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두 발의 어뢰가 명중하며 12분 만에 배는 침몰. 당시 1,200여 명의 승조원 중 900여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어우, 대참사네요, 진짜. 인디애나폴리스호의 참사 소식이 알려진 후 미국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는데요. 남은 생존자들과 함께 구조된 이 배 책임자 맥베이 함장은 작전에 실패한 사령관이자 수백 명 청년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대역 죄인이 됐고요. 미 해군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맥베이 함장을 군사재판에 회부,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에도 갖은 비난을 받던 맥베이 함장은 결국 1968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미안함을 갖고 사시다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잖아요. 맥베이 함장이 사망하고 30년이 지난 1998년, 이 사건은 한 소년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학교 숙제로 인디애나폴리스호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헌터 스콧. 이 소년은 2차 세계대전에서 침몰한 미국 전함들 가운데 맥베이 함장만이 군사재판에 회부됐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 생존자 154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머나, 12살이? 사건 당시 맥베이 함장은 배가 침몰한 직후 미 해군에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요. 통신수신소의 당직 사관이 술에 취해 잔을 하고 구조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고요. 또 다른 수신소는 일본 해군의 계략이라고 판단해 구조 신호 자체를 무시했던 거였습니다. 일본의 계략이라고 의심이 돼도 더블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락을 한번 취했을 때 딱 받았을 때 아니면 바로 나가야지 구하러. 배가 침몰한 지 3일이 지나도 구조대는 오지 않았고요. 구조를 기다리는 4일 동안 저체온증, 심한 탈수로 많은 이들이 바다 위에서 처참히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 잘못했다는 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장 한 명만 욕하면 다 묻을 수 있거든. 그렇지. 결국 맥베이 함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5년 만인 2000년이 돼서야 오명을 씻을 수 있었고 뒤늦게나마 명예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 그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윤봉길 의사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독립운동가 춘산 이유필 선생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이름들은 너무나 익숙한 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선생님의 이름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유필 선생은 항일 비밀 결사단체인 신민회에 가입해 북운동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3.1운동 당시에는 고향인 의주 일대에서 태극기와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며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조선 총독부에서 수배령이 내려지자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유필 선생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내무국 비서국장을 역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 몸을 다 바쳤습니다. 아,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데 또 이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정말 반성이 되네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이름이 안 알려지신 거죠? 자, 이유필 선생의 이름이 이렇게 후대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지휘부를 향해 수통폭탄을 던진 그날 윤봉길 의거를 사주한 죄목으로 이유필 선생은 일본 헌병대에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년 뒤인 1933년 3월 9일 이유필 선생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이유필 선생은 바로 풀려납니다. 왜 벌써 풀려났지? 혹시 이유필 선생이 자수한 건 아닙니까?
임시정부 관계자들은요, 독립운동계 거물이었던 이유필 선생이 너무 빨리 풀려나자 그가 변절을 한 거 아닐까 의심을 했고요. 어머. 급기야 이유필 선생이 체포된 게 아니라 자수를 했고 독립운동가들의 기밀을 제보한 대가로 풀려났다는 소문이 헐. 떠돌았습니다. 결국 임시정부에서 이유필 선생을 제명하고 마는데요. 어머. 아니 어쩌다가 변절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사실 이유필 선생을 체포했던 일본 헌병대는요,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자수했다고 소문을 퍼뜨리자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필 선생을 체포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국권 침해였기 때문에 이유필 본인이 자수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이유필 선생에게 변절자란 누명을 씌워 일부러 일찍 석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광복 후 수십 년이 지난 1990년 아주 중요한 사료가 발견되면서 밝혀졌는데요. 일본 외무성의 극비 문서에 이유필을 처벌하는 것보다 차라리 석방하여 이를 이용하면 도리어 한국 통치상 유리하다라는 문구가 발견된 것입니다. 사실 독립운동가는 모든 걸 걸고 운동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변절자 이 누명을 쓴다는 건 이거는 모든 것을 뺏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 이유필 선생은 1945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이유필 선생의 친일 누명이 벗겨진 후 그의 아들은요.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명예보다 조국에 대한 걱정뿐이셨습니다. 1996년 7월 27일 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세계 스포츠 대회 개최 기념 심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경기장에 몰린 이곳에서 갑자기 폭탄 테러가 발생. 하지만 한 영웅의 발빠른 대처로 큰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와, 근데 폭탄 테러를 어떻게 한 영웅이 막았죠? 폭탄 테러로 인한 대참사를 막은 영웅은 행사 임시 경비요원이었던 리차드 주얼이었습니다. 여기 공연장 안에 폭발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객석에 버려져 있는 초록색 배낭을 의심, 곧장 보안부서에 연락을 취한 뒤 현장 주변 시민들을 대피시켰고요. 그가 연락하고 13분 뒤 실제로 초록색 배낭이 폭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리차드 주얼이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면 사망자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했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있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사건 직후 그는 시민들의 목숨을 구한 히어로, 영웅으로 칭송받았는데요. 그런데 테러 사건을 조사하던 FBI가 가장 유력한 테러 용의자로 리차드 주얼을 지목한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일입니까? 자작극이었던 거야. 세계 스포츠 대회 100주년 기념 현장에서 벌어진 테러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 FBI의 명예가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 심리 분석관은 당시 유행하던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폭탄 테러는 영웅 대접을 받고 싶었던 인물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때마침 리처드 주얼이 영웅 심리에 도취된 남자라고 주장하는 한 대학교 총장의 제보도 이어진 건데요. 이에 언론에서는 확인도 안 하고 폭탄 테러가 리처드 주얼의 자작극이라 보도. 아이고. 영웅으로 칭송받던 리처드 주얼은 순식간에 극악무도한 테러범이 된 겁니다. 갑자기 뒷목이 땡기려고 그래가지고. 이에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을 사지로 문 잔혹한 테러범을 체포하라! 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또 주제인지라 정말 테러범이었다면 용서 못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누명이었다면 또 가슴 아픈 상황이잖아요. 당시 FBI가 사용하던 프로파일링 기법은 심리 분석관의 직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FBI는 오직 이 프로파일링 기법을 맹신하고 리차드 주얼을 테러범으로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FBI는 2달여 동안 그의 집을 2차례나 압수수색, 24시간 밀착 감시하기도 했지만요. 리차드 주얼이 테러범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996년 10월 28일 리처드 주얼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 발생 7년 뒤인 2003년 진범인 에릭 루돌프가 잡히고 나서야 비로소 악몽 같았던 7년간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누명을 썼던 당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고요. 결국 그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돼 2007년 44세 나이에 심장병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